드라큘라고와 스워드 박사가 아서 호무드에게 보낸 편지. 9월 6일. 친애하는 아트에게. 오늘 소식은 그다지 좋지 않아. 루시가 오늘 아침 다시 나빠졌어.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생겼어. 웨스턴라 부인께서 루시 때문에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셔서 나에게 직접 의사로서 조언을 구하셨거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내 스승이자 저명한 전문가인 반 헬싱이 나와 함께 머물게 됐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이제 부인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어. 부인께 충격을 드리면 급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루시의 약한 상태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 우리 모두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지만 가엾은 친구여, 하느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필요한 일이 생기면 편지를 쓸게. 내게서 연락이 없으면 그냥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생각해줘. 급히 쓰며 언제나 자네의 친구 존 스워드. 스워드 박사의 일기. 9월 7일. 리버풀 스트리트역에서 반 헬싱을 만나자마자 그가 첫마디로 물었다. 그 젊은 친구, 그녀의 연인에게는 말했나? 아니요. 내가 답했다. 전보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을 먼저 뵙고 나서 결정하려고 했어요. 웨스턴라 양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교수님이 오신다는 것만 간단히 편지로 전했고, 필요하면 다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잘했네, 친구. 그가 말했다. 아주 잘했어. 지금은 모르는 게 나아. 어쩌면 영영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꼭 필요하다면 그때는 모든 걸 알려줘야겠지. 그리고 친애하는 존, 한 가지 당부해둘 게 있어. 자네는 미친 사람들을 다루잖아. 사실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미쳐있지. 자네가 환자들을 신중하게 다루듯 하느님의 미치광이들, 다시 말해 이 세상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해. 환자들에게 무엇을 왜 하는지 설명하지 않듯 자네가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지 마. 지식은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어야 해. 거기서 쌓이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을 여기, 그리고 여기에만 담아두세. 그는 내 가슴과 이마를 차례로 짚더니 자신도 똑같이 짚었다. 지금 내 안에 생각이 있어. 나중에 자네에게 털어놓겠네. 왜 지금은 안 되나요? 내가 물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존, 옥수수가 자라는 동안 아직 익기도 전에, 어머니 대지의 젖을 먹으며 햇살이 황금빛을 입히기도 전에 농부는 이삭을 뽑아 거친 손바닥으로 비벼보고 푸른 겉껍질을 후 불어 날린 뒤 이렇게 말하지. 봐, 좋은 옥수수야. 때가 되면 좋은 수확을 거둘 거야. 그 이유를 나는 당장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는 손을 뻗어 내 귀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겼다. 예전에 강의실에서 자주 하시던 바로 그 행동이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농부가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건 알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전에는 말하지 않지. 좋은 농부는 심어놓은 옥수수가 자라는지 보려고 땅을 파헤치지 않아. 그건 농사를 장난으로 여기는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것을 평생의 일로 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 이제 알겠나, 존? 나는 씨앗을 뿌렸고 자연이 싹을 틔우는 일을 할 거야. 싹이 나온다면 희망이 있는 거고, 나는 이삭이 부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네. 내가 이해했다는 걸 알아채고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아주 진지하게 이어갔다. 자네는 언제나 꼼꼼한 학생이었고 자네 진료 기록은 누구보다 충실했어.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전문가야. 그 좋은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길 바라. 기억하게, 존. 지식은 기억보다 강하고 우리는 더 약한 것에 의존해서는 안 돼. 혹시 그 습관이 느슨해졌더라도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씨의 이 사례는 마음에 새겨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 꼼꼼히 기록해두게. 너무 사소한 것이란 없어. 의심스러운 것도 추측도 모두 적어두길 권하네. 나중에 자네가 얼마나 정확하게 짐작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야.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는 법이니까. 루시의 증상을 설명했을 때 이전과 같았지만 훨씬 더 심해져 있었다. 그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 도구와 약품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언젠가 강의에서 우리 고마운 직업의 섬뜩한 도구들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의료 가방이었다. 힐링엄에 도착하자 웨스털라 부인이 우리를 맞이하셨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침착하셨다. 자연은 때로 자비로운 방식으로 죽음의 공포에도 해독제를 마련해 두는 것 같다. 어떤 충격도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들, 심지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딸의 끔찍한 변화조차 이 부인의 마음에 온전히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자연이 이물질 주위에 무감각한 조직막을 형성해 해로운 접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이것이 일종의 이기적인 자기 보호라 할지라도 우리는 섣불리 그 이기심을 탓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을 테니까. 나는 이런 심리적 병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부인께서 루시 곁에 있거나 딸의 병에 대해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권유했다. 부인은 순순히 응하셨는데 너무 순순히 응하시는 걸 보며 다시 한번 삶을 향한 자연의 손길을 느꼈다. 반 헬싱과 나는 루시의 방으로 안내됐다. 어제도 충격을 받았지만 오늘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루시는 섬뜩할 만큼 백지장같이 창백했다. 입술과 잇몸에서조차 붉은 기가 가셨고 얼굴에 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숨쉬는 모습은 보기도 듣기도 괴로울 지경이었다. 반 헬싱의 얼굴이 대리석처럼 굳었고 짙은 눈썹이 코 위에서 거의 맞닿을 듯 좁혀졌다. 루시는 꼼짝도 않고 누워있었고 말할 기력조차 없는 것 같았다. 우리도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반 헬싱이 나에게 손짓을 한 후에 우리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복도를 빠르게 걸어 열려있는 옆방으로 들어가더니 나를 잡아 끌고 문을 닫았다. 세상에. 그가 말했다. 이건 심각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심장을 유지할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어. 당장 수혈을 해야 해. 자네가 할 건가? 내가 할 건가? 제가 더 젊고 강합니다, 교수님. 제가 해야죠. 그럼 바로 준비하게. 나는 가방을 가져오겠어. 준비돼 있으니까.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홀에 도착했을 때 하녀가 막 문을 열었고 아서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존, 너무 불안했어. 편지를 행간까지 읽었더니 가슴이 타들어가더라고. 아버지 상태가 좀 나아지셔서 직접 보러 달려왔어. 저분이 반 헬싱 박사님이시죠?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 헬싱은 처음에 이 중요한 순간에 방해를 받자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서의 건장한 체구와 그에게서 풍겨나는 젊고 강인한 생명력을 살피더니 눈빛이 빛났다. 주저없이 손을 내밀며 진지하게 말했다. 젊은 분, 마침 잘 오셨소. 당신이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씨의 연인이군요. 상태가 나빠요, 아주 많이. 이봐요,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되죠. 아서가 갑자기 창백해지며 의자에 주저앉아 거의 기절할 뻔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그녀를 도울 수 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서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말씀만 하세요. 그녀의 목숨이 곧 내 목숨이에요. 내 몸의 마지막 피 한 방울도 그녀를 위해 드릴 수 있어요. 반 헬싱에게는 강한 유머 감각이 있는데 나는 오래된 인연으로 그 답변에서 그 기색을 알아챌 수 있었다. 젊은 양반,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서의 눈에 불꽃이 일었고 콧방울이 굳은 결의로 떨렸다. 반 헬싱이 그의 어깨를 탁 치며 말했다. 따라오시오. 당신은 진정한 남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사람이요. 나보다, 내 친구 존보다 당신이 더 나아요. 아서가 어리둥절해하자 교수는 친절하게 설명을 이었다. 아가씨 상태가 아주 나빠요. 피가 필요해요. 피를 얻지 못하면 죽어요. 존과 나는 수혈을 하기로 했소. 한 사람의 가득 찬 혈관에서 피를 갈망하는 텅 빈 혈관으로 옮기는 것이요. 존이 피를 주기로 했는데 나보다 젊고 강하니까. 그 말에 아서가 말없이 내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왔으니 세상의 근심 속에 지친 우리 늙은이들보다 당신이 더 낫소.
우리 신경은 당신만큼 고요하지 않고 우리 피는 당신만큼 맑지 않으니까. 아서가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기꺼이 죽을 수 있는지 아신다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훌륭해요. 반 헬싱이 말했다. 머지않아 당신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이 모든 걸 했다는 사실이 행복할 거요. 자, 이제 따라오시오. 조용히.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 키스할 수 있소. 하지만 그 뒤에는 나가야 해요. 내가 신호를 보낼 때 떠나야 하오. 부인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상황을 아시잖소. 어떤 충격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아시게 되면 그 자체가 충격이 될 테니. 자, 갑시다. 우리는 모두 루시의 방으로 올라갔다. 아서는 지시에 따라 밖에 남았다. 루시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든 게 아니라 그저 말할 기력조차 없는 것이었다. 눈빛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반 헬싱은 가방에서 몇 가지를 꺼내 보이지 않는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진정제를 조합해서 침대 곁으로 다가가 밝고 따뜻하게 말했다. 자, 아가씨, 약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얌전히 마셔요. 자, 이렇게 맞춰줄게요. 삼키기 편하게. 그렇죠. 루시는 힘을 내어 해냈다.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보고 놀랐다. 사실 그것이 그녀의 쇠약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눈꺼풀에 잠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진정제가 효력을 발휘하며 루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교수는 상태를 확인하고 아서를 방으로 불러들여 코트를 벗으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탁자를 옮겨오는 동안 딱 한 번만 키스해도 좋아요. 반 헬싱이 나에게 말했다. 이 청년의 피는 젊고 강하고 순수해서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겠어. 그리고 신속하면서도 완벽하게 절제된 동작으로 반 헬싱은 수혈을 시행했다. 수혈이 진행되면서 가여운 루시의 볼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가운데서도 기쁨의 빛이 환하게 번져나왔다. 얼마 후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강인한 아서도 피를 잃는 게 눈에 보였는데 아서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피의 양이 루시를 겨우 부분적으로만 회복시킨다는 사실이 루시의 몸이 얼마나 극심한 소모를 겪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반 헬싱의 표정은 굳건했다. 시계를 손에 쥐고 눈을 루시에게서 아서에게로, 아서에게서 루시에게로 번갈아 고정하며 서 있었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이윽고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이제 충분해요. 존, 그분을 돌봐주게. 나는 루시를 돌보겠네. 모든 게 끝났을 때 아서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확연히 보였다. 상처를 처치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반 헬싱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분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 같다. 용감한 연인이니 한 번 더 키스를 받을 자격이 있소. 곧 해드리리다. 수술을 마무리하며 환자의 머리 및 베개를 정돈하다가 그녀가 항상 목에 두르고 있는 가느다란 검은 벨벳 리본이 조금 위로 밀려 올라가며 목에 붉은 자국이 드러났다. 아서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나는 반 헬싱이 깊고 날카롭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이 감정을 드러내는 몇 안 되는 방식 중 하나였다. 그 순간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이 용감한 젊은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포트 와인을 마시게 하고 잠시 눕혀두게. 그러고는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잠도 많이 자고 잘 먹어야 사랑하는 이에게 준 것을 회복할 수 있소.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잠깐 한마디만.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가져가시오. 수술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요. 이번에 그녀의 생명을 구했소. 집에 가서 편안히 쉬어도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그녀가 나으면 내가 다 말해줄 거요. 잘 가시오. 아서가 떠난 후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루시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한결 강해져 있었다. 가슴이 오르내리면서 이불이 살짝 들썩이는 게 보였다. 침대 곁에는 반 헬싱이 앉아 루시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벨벳 리본이 다시 붉은 자국을 덮고 있었다. 나는 교수에게 나직이 물었다. 목에 그 자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리본을 풀어봤다. 외경정맥 바로 위쪽에 2개의 작은 구멍이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뭔가 좋지 않아 보였다. 병의 흔적은 없었지만 가장자리가 하얗게 달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계속 마찰된 것처럼. 문득 이 상처 혹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혈액 손실의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금방 그 생각을 지웠다. 수혈 전 루시의 그 창백함을 만들어낼 만큼의 피를 잃었다면 침대 전체가 붉게 흥건히 젖어 있었어야 할 테니까. 그래서 반 헬싱이 말했다. 그래서라니요, 내가 말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야겠어. 거기에 필요한 책과 자료들이 있거든. 자네는 밤새 여기 있어야 해. 눈을 떼지 말고. 간호사를 불러야 할까요? 우리가 최고의 간호사야, 자네와 나. 밤새 지켜보게. 잘 먹이고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해. 밤새 잠들면 안 돼. 나중에 우리 둘 다 쉴 수 있을 거야.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네. 그러면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시작한다고요? 내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두고 보면 알아. 그가 서둘러 나가며 대답했다. 잠시 후 다시 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검지를 들어 경고하듯 말했다. 잊지 말게. 그녀는 자네가 책임지는 거야. 자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네는 평생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수어드 박사의 일기 계속. 9월 8일 밤새 루시 곁을 지켰다. 진정제는 새벽녘에 효력이 다했고 루시는 자연스럽게 깨어났다. 수술 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았다. 기운도 돌아오고 생기가 넘쳤지만 그 안에 얼마나 극심하게 소진됐는지의 흔적이 역력히 보였다. 웨스턴라 부인께 반 헬싱 박사의 지시로 내가 밤새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딸의 회복된 기운과 밝은 표정을 가리키며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눈치셨다. 하지만 나는 뜻을 굽히지 않고 긴 밤을 보낼 준비를 했다. 시녀가 루시의 잠자리를 챙겨준 뒤 나는 저녁을 마치고 침대 옆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루시는 아무런 불만도 없이 내 눈과 마주칠 때마다 고마운 눈빛을 보내줬다. 한참이 지나자 잠이 드는 것 같았는데 애써 정신을 다잡고 잠을 떨쳐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겹게, 더 짧은 간격으로. 잠들기 싫어한다는 게 분명했다. 나는 곧장 물었다. 잠들고 싶지 않은 건가요? 네. 무서워요. 잠드는 게 무섭다고요? 왜요? 모두가 바라는 축복인데. 아,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잠이 공포의 예고라면요. 공포의 예고라니.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아,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모든 쇠약함이 잠 속에서 찾아오거든요. 이제는 잠자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자도 돼요.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믿어요.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쁜 꿈의 기색이 보이면 바로 깨워드리겠다고 약속해요. 정말요? 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 잘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루시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로 기대어 잠들었다. 밤새 곁을 지켰다. 루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깊고 고요하게 생명을 되살리는 잠 속에 빠져들었다. 입술은 살며시 벌어지고 가슴은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쁜 꿈이 그 평온을 방해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이른 아침 시녀가 와서 내가 자리를 물려줬다. 반 헬싱과 아서에게 수술이 잘 됐다는 짧은 전보를 보냈다.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루가 다 갔고 어두워질 무렵에야 식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식은 좋았다. 하루 밤낮 동안 아주 조용했다고 했다. 저녁 식사 중에 암스테르담에서 반 헬싱의 전보가 왔다. 오늘 밤 힐링엄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밤 우편 열차로 출발해 이른 아침에 합류하겠다고 했다. 9월 9일 힐링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몹시 지치고 피곤했다. 이틀 밤을 거의 한숨도 못 잤고 머리가 뇌피로,
특유의 무감각함으로 둔해지기 시작했다. 루시는 일어나 있었고 밝은 기운이 넘쳤다. 악수를 하면서 내 얼굴을 날카롭게 살피더니 말했다. 오늘 밤은 박사님이 밤을 새우시면 안 돼요. 너무 지쳐 보여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 나았어요. 정말이에요. 밤새울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제가 박사님 곁을 지킬게요. 굳이 말다툼할 기력도 없어서 그냥 저녁을 먹으러 갔다. 루시가 함께 와서 그 사랑스러운 존재 덕분에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했고 훌륭한 포트 와인도 2잔 마셨다. 루시는 나를 위층으로 데려가 자기 방 옆에 아늑한 불이 피워진 방을 보여줬다. 자, 여기 계세요. 제 방 문도 열어둘게요. 박사님 방 문도요. 소파에 누우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있는 한 절대 침대에 누우시지 않는다는 거 알거든요. 뭔가 필요하면 부를게요. 그럼 바로 오실 수 있잖아요. 거역할 수가 없었다. 개처럼 지쳐 있어서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었을 거다. 루시가 필요하면 꼭 부르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자 나는 소파에 누워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루시 웨스털라의 일기 9월 9일. 오늘 밤은 너무 행복해. 그동안 너무 비참하게 약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마치 차가운 잿빛 하늘 아래 오랜 동풍 끝에 드디어 햇살을 만난 것 같아. 어쩐지 아서가 아주 가까이 느껴져. 따뜻한 그의 존재가 내 주변을 감싸는 것 같아. 아마 아픔과 약함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내면의 눈과 마음을 자신에게만 향하게 하지만 건강과 힘이 돌아오면 사랑이 자유로워지고 생각과 감정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아. 아서가 알기만 한다면 나의 사랑, 자는 동안 당신 귀가 간질간질하겠지. 깨어있는 내 귀처럼. 오, 어젯밤 그 행복한 잠이여. 그 다정하고 훌륭한 수어드 박사님이 지켜봐 주시는 가운데 얼마나 달게 잤던지. 오늘 밤도 가까이 계시고 부르면 달려와 주시니 잠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해. 하느님 감사해요. 잘 자요, 아서.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10일. 교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히는 걸 느끼며 번쩍 깨어났다. 정신병원에서 익힌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다. 환자는 어떤가? 제가 자리를 뜰 때는, 아니 그녀가 저를 떠날 때는 괜찮았어요. 내가 답했다. 어서 가보세.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올리려는데 반 헬싱이 고양이처럼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내가 블라인드를 올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는 순간 교수님이 낮고 날카롭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드문지 아는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분 쪽으로 다가가자 그는 뒤로 물러섰고 하느님 맙소사 하는 경악의 외침이 일그러진 그 얼굴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침대를 가리켰고 강철 같던 그 얼굴이 일그러지고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는 가여운 루시가 기절한 듯 누워 있었다. 전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희고 생기 없는 얼굴로 입술조차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잇몸이 이에서 쪼그라든 것이 오랜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난 이의 얼굴 같았다. 반 헬싱은 분노로 발을 구르려다가 평생의 직업적 본능이 그를 막아 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빨리, 그가 말했다. 브랜디를 가져오게. 나는 식당으로 달려가 디켄터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새하얀 입술에 브랜디를 적시고 우리는 함께 손바닥과 손목과 가슴을 문질렀다. 그가 심장을 짚었고 몇 초간의 아득한 기다림 끝에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뛰고는 있어 아주 약하지만. 우리가 한 것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네. 다시 시작해야 해. 이번에는 젊은 아서가 없으니 자네에게 부탁해야겠네, 존. 말을 하면서 그는 가방을 뒤지며 수혈 도구를 꺼냈고 나는 이미 코트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다. 지금은 진정제를 쓸 여유도 쓸 필요도 없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술을 시작했다. 한참이 지났다. 짧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리 기꺼이 내주는 것이라도 자신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은 끔찍한 느낌이니까. 반 헬싱이 경고의 손가락을 들었다. 움직이지 말게나. 그가 말했다. 하지만 기운이 돌아오면 깨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위험해, 아주 많이. 미리 조치를 취해야겠어. 모르핀을 피하 주사하겠네. 그는 신속하고 능숙하게 처치를 했다. 루시에게 다행히 나쁜 반응은 없었고 기절 상태가 자연스럽게 마치 수면으로 이어졌다. 창백한 볼과 입술에 희미한 혈색이 스며드는 걸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의 혈관으로 자신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느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교수는 나를 유심히 살피다가 말했다. 됐어. 벌써요? 내가 항의했다. 아서에게서는 훨씬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자 그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친구는 그녀의 연인이자 약혼자야. 자네는 그녀를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네. 수혈을 마치자 교수는 루시를 돌보고 나는 내 절개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지혈했다. 그가 나를 처치해줄 때까지 기다리며 누워있었다. 어지럽고 약간 구역질이 났다. 잠시 후 그가 상처를 싸매주고 아래층에 가서 와인 한 잔을 마시라고 했다. 방을 나서는데 교수가 따라 나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명심하게, 이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돼. 젊은 연인이 또 불쑥 나타나더라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 그를 겁주기도 하고 질투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 절대 안 돼. 알겠지? 돌아왔을 때 그가 나를 찬찬히 살피더니 말했다. 크게 나쁘지는 않군. 방에 가서 소파에 좀 쉬게. 그리고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서 나한테 오게. 그의 말을 따랐다. 얼마나 옳고 현명한 지시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내 할 일은 했고 이제 다음 임무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몹시 약해진 느낌이었고 그 약함 속에서 방금 있었던 일의 놀라움도 조금 무뎌졌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면서도 루시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나빠졌는지, 어디에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를 잃을 수 있는지 계속 의문이 맴돌았다. 잠속에서도 그 생각은 이어진 것 같았다. 자다 깨다 하면서도 내 생각은 늘 그녀의 목에 난 작은 두 구멍과 그 가장자리에 지친 듯 달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루시는 한낮까지 잘 잤고 깨어났을 때는 전날만큼은 아니지만 꽤 회복된 상태였다. 반 헬싱이 루시를 살핀 후 산책을 나갔다.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엄한 당부를 남기고 복도에서 가장 가까운 전신 사무소로 가는 길을 묻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루시는 나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루시가 즐겁고 편안하도록 애썼다. 웨스털라 부인이 올라오셨을 때도 아무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시고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다. 수워드 박사님, 해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박사님도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얼굴이 창백하시잖아요. 박사님을 돌봐줄 아내가 필요하시겠어요. 정말로. 그 말에 루시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가 가여운 지친 혈관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내 극도로 창백해졌다. 루시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루시는 한숨을 내쉬며 베개 속으로 가라앉았다. 두어 시간 후 반 헬싱이 돌아와 나에게 말했다. 이제 집에 가서 많이 먹고 충분히 마시게. 몸을 회복시켜. 오늘 밤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 직접 아가씨 곁을 지키겠네. 자네와 나, 우리 둘이서 이 사례를 봐야 해. 다른 사람은 알아서는 안 돼. 중요한 이유가 있어. 아니, 묻지는 말아주게.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봐.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생각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자게. 복도에서 하녀 둘이 나를 붙잡더니 자기들 중 한 명이라도 루시 아가씨 곁에서 밤을 보낼 수 없냐고 물었다. 간청하는 눈빛이었다. 반 헬싱 박사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하자 그 외국 신사분께 부탁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의 마음씨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지금 내가 많이 약해진 탓인지 루시를 위한 일이어서인지 그들의 헌신이 더욱 마음에 사무쳤다. 여성의 따뜻한 마음씨는 참으로 놀랍다.
이렇게 거듭 느낀다. 늦은 저녁을 먹고 담당 환자들을 돌보았다. 모두 이상 없었다. 이제 잠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해둔다. 잠이 오고 있다. 9월 11일 오후에 힐링홈으로 갔다. 반 헬싱은 아주 기운차 보였고 루시도 많이 나아져 있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에서 큰 소포가 교수 앞으로 배달됐다. 그는 짐짓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소포를 열었는데 안에는 흰 꽃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루시 양,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가 말했다. 저를 위해서요? 오, 박사님. 그렇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건 약이랍니다. 루시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다려 마시거나 역겨운 방식으로 복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랑스러운 코를 찡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간 아서씨한테 일러 바칠 수도 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미인이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봐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요. 아, 이제 예쁜 코가 다시 반듯해졌군요. 이건 약인데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창문 옆에 놓고 예쁜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잘 주무실 수 있답니다. 연꽃처럼 모든 걱정을 잊게 해준답니다. 레테강의 물냄새, 콩키스타도르들이 플로리다에서 찾아 헤맸던 젊음의 샘물 냄새가 나거든요. 그들이 너무 늦게 찾아낸 것처럼요. 교수가 말하는 동안 루시는 꽃을 살펴보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다 꽃을 내려놓으며 웃음과 역겨움이 반반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박사님,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이거 그냥 흔한 마늘꽃이잖아요. 놀랍게도 반 헬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굳게 담은 턱과 좁혀진 짙은 눈썹,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절대 농담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진지한 목적이 있소. 내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다 루시가 겁에 질린 것을 보고 당연히 그럴 만도 했다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아, 아가씨, 겁내지 말아요. 오직 당신에게 좋은 것을 하려는 거예요. 이 평범한 꽃에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답니다. 내가 직접 방에 놓아드릴게요. 당신이 목에 걸 화환도 내가 직접 만들겠어요. 하지만 쉿, 캐묻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따라야 하고 침묵도 순종의 일부예요. 그 순종이 당신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팔 안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예요. 자, 잠깐 가만히 계세요. 이복의 존, 나와 함께 방을 꾸미는 것을 도와주게. 이 마늘은 내 친구 반데르풀이 하를럼의 온실에서 1년 내내 재배한 거야. 어제 전보를 쳤더니 오늘 도착했네. 우리는 꽃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교수의 행동은 확실히 기이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먼저 창문을 닫고 단단히 잠갔다. 그 다음 마늘 한 움큼을 쥐고 창틀 전체에 문질렀다. 들어오는 공기마다 마늘 향이 배어들도록 하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문틀 위아래와 양옆, 벽난로 주변에도 남김없이 문질렀다. 너무 기괴하게 느껴져서 이윽고 내가 말했다. 교수님,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회의론자라도 있었다면 악령을 쫓으려고 주문을 걸고 있다고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거일 수도 있지. 그가 루시의 목에 걸 화환을 만들기 시작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루시가 잠자리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루시가 침대에 눕자 교수가 직접 마늘 화환을 목에 걸어줬다. 마지막으로 그가 루시에게 한 말은 이랬다.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방이 좀 답답하더라도 오늘 밤만큼은 창문도 문도 열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루시가 말했다.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해요. 수천 번이라도 감사하고 싶어요. 저는 어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데 반 헬싱이 말했다. 오늘 밤은 마음 편히 잘 수 있겠어. 정말 자고 싶었거든. 이틀 밤 이동해 사이사이 책을 읽고 하루는 온통 걱정으로 보내고 한숨도 못 자고 밤새 곁을 지켰으니 내일 아침 일찍 나를 데리러 오게.
함께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보러 가세. 내 주문으로 한결 강해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가 너무나 자신만만해 보였다. 이틀 전 나도 똑같이 자신만만했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던 기억이 떠올라 알 수 없는 경외감과 막연한 공포가 밀려왔다. 지쳐서 그런지 그 마음을 교수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흘리지 못한 눈물처럼 그 감정은 더 무겁게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